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은이 손석희 출판사는 역사비평사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현대사의 비극을 놓지 않고 있다. 비극을 초래한 쪽이나 심지어는 당한 쪽의 위정자들마저도 이제는 그만 잊으라 강요하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시작된 식민의 시대로부터 분단과 전쟁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지속된 독재의 시대, 그 모든 질곡들은 지나갔고 이제 21세기 디지털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왜 그 비극들을 놓지 않고 소환하는 것일까? 아마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식민의 가해자도 그로 인해 분단된 조국에서 벌어진 비극의 책임자도 독재의 울음들도 누구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대부분은 여전히 기득권을 지킨 채 군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애를 운동하는 그래서 어쩌면 끝내 집에 당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2022년 2월 현재 일본에 산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나온 뉴스는 머지않아 한국과 일본이 역전된다. 한국이 G7에 들어가고 일본이 제외돼도 별 이상할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 어느 교수의 주장인데 특히 GDP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부터 나에겐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과연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관공서나 일만 해도 은행 일만 해도 그렇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인이 아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 컴퓨터 화면에 문서를 떼어놓고 패드 위에 도장을 찍으면 그게 문서상에 찍히게 해놓았다. 도장을 사인으로 바꾸는 사고의 혁신이 아니라 기껏 도장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의 혁신, 심지어 그 인감 도장을 파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바람에 모든 행정 업무를 늦춰야 한다. 그러니 좀 가격하게 말하자면 일본은 신칸센 빼고는 다 느린 것 같기도 하다. 결론은 뻔하다. 한국과 일본은 역전될 것이다. 그러나 반전도 있다. 그들은 느린 대신 치밀하다. 그들이 조선을 합병했을 때나 한일 협정을 맺을 때나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나 위안부 합의를 만들어냈을 때나 친밀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속도에 자만하고 일본의 한 교수의 엄살에 캐제를 부를 만큼 그들은 만만하지 않다. 그들이 신칸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속도뿐만이 아니라 1964년 세계 최초로 개통한 이래 자체 시스템 결함 문제로 인한 인명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안전이다. 이명박 정부를 규정하는 몇 가지 키워드 중 하나는 로봇 물고기였다. 많고 많은 키워드가 있을 텐데 굳이 로봇 물고기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실행했던 정책을 그만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드물다고 본다. 4대강, 자원외교, 그 밖의 대형 토건사업 등은 물론 그가 시장 시절에 강행했던 청계천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현실을 가상의 실제로 바꿔내는 그리하여 우리의 현실을 긍정적 낙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탁월했다. 4대강도 청계천도 그리고 논란 끝에 세워진 제2롯데월드도 그가 만들어낸 시뮬라시옹 가상실제이다. 이 모든 것이 가상인 듯 실제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로봇 물고기는 결국 실제하지도 못하는 가상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명박 씨는 지금도 감옥에 있으며 그의 정부 또한 실패한 시뮬라시옹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태어난 아이와 오늘 죽은 사람, 가장 힘있는 사람과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부자인 사람과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기쁜 사람과 가장 슬픈 사람, 그 사이에 저널리즘이 있다. 앵커 브리핑도 그래 했다. 무엇에 대해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돌고 또 돌다 보면 그냥 자연스레 당도하게 되는 곳,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다음의 앵커 브리핑들은 우리가 어느 곳으로 향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만큼은 별로 떠난 가슴 아픈 그 아이를 위해 단늦은 나이에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세미나 수업은 한 달 내내 마르크스 시점을 놓고 토론하고 있었다. 어느덧 힘든데 마르크시즘이라니. 나는 수업이 끝난 후 교수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마르크시즘 공부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고.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내게 그냥 개념만 알고 와도 된다고 했다. 하긴 마오쩌둥도 자본론은 다 읽어보지도 못했다는데.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경제적 하부 토대와 상부 구조, 네오마르크시즘과 정치경제학, 이런 이론으로 머리를 사미고 있었던 점 나를 떠올린다. 그것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한국 사회에서는 꼭 한국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급적 관점에 극적 요소를 더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갑질이다. 땅콩으로 촉발된 드러난 한 집안의 단체의 갑질은 하늘씨 작은 일에도 한없이 크게 분노해도 되는 한국 사회의 삐뚤어진 갑들에게 경종을 울렸을까, 아니면 격려가 되었을까. 마르크시즘으로 거창하기 시작해 겨우 땅콩이라니. 치열했던 시간들, 그러나 앵커 브리핑은 그 온도를 그들을 머금거나 발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운동을 위해 저널리즘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그냥 우리가 저널리스트라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했다. 분노가 세상을 덮었을 때 한 번 더 숨을 죽였고 한 번 더 내딛는 발걸음의 무게를 드러냈다. 때로는 숙연하기도 했고 때로는 처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누군가 느꼈다는 자괴감은 또한 우리의 몫이기도 했으므로 돌이켜보면 변화의 시작점에서 결말 이후까지 이어진 격동적인 시간들 속에서 앵커 브리핑은 늘 조심스럽고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갔다. 그러나 그것이 비급함과 달랐던 것은 가는 길을 잊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신중함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이미 경랑 속에 있었다. 네, 오늘은 손석희 아나운서의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